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68번째 누가 6살 아이에게 황산을 쏟아부었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번째 살인의 공소시효를 없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야말로 비겁하고 잔인하며 그래서 더욱 우리의 분노를 솟구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여러가지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범죄 모두가 그러하지만 특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이영옥은 유괴 살해 사건이나 대구 성서초등학교 5명에 대한 살해 암매장 사건과 같이 분노할 대상조차 없다면 더욱 울분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건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가 미제 사건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1999년 5월 20일에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일명 태환이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이런 내용을 올리게 되어 더욱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1. 천일 공노할 범행. 이 끔찍한 사건의 발생 경위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 5분경 대구시 동구 효목 1동에 살고 있던 태환이는 피아노 학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짧은 거리 중에 끔찍한 범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학원에 가기 위해서 길을 걷던 태환이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고 태환이가 그 남자를 인식하기도 전에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다음 당황하여 벌려진 입을 포함한 얼굴에 이 황산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태환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남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쓰러진 태환이를 발견한 행인 한 명이 119에 신고를 하는 사이에 태환이의 비명소리를 들었던 어머니 역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황산을 뒤집어 쓰는 바람에 녹아내린 옷과 얼굴로 집을 향해 기어오던 태환이를 보게 됩니다. 태환이는 마침 태환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달려온 인근 치킨집 주인인 김씨가 안아들어서 즉시 경북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눈과 입으로 들어간 황산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식도와 기도가 타들어가며 호흡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택시 운전과 미장원 일을 제쳐두고 태환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태환이에게 매달렸지만 의사들은 생존 확률이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힘들게 생을 이어가던 태환이는 결국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오전 8시 15분경 폐혈증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병원에서 나가면 아빠한테 돈 얻어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주겠다라던 형과의 약속도 끝내 지키지 못하고 태환이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났던 것입니다. 이 생존자와 목격자의 증언은 묵살당했다. 먼저 사건의 당사자인 태환이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태환이의 부모는 태환이가 생사를 넘나들던 49일간 직접 녹음기와 캠코더를 이용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아이의 목소리를 담아냈고요. 총 300분가량의 음성을 녹취합니다. 태환이는 당시 골목에서 마주친 남성을 이웃 주민인 공공 아저씨, 그러니까 치킨집 아저씨인 김씨로 특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치킨집 아저씨가 태환이를 안아들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라고 했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태환이 아버지가 큰 전봇대하고 작은 전봇대 사이에서 아는 사람이 부르거나 모르는 사람이 부르거나 아는 사람이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볼래? 아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라고? 응? 누군데? 치킨집 아저씨. 그 밖에도
그 밖에도 아저씨가 태환아 불렀다. 뿌렸다. 황산을 뿌렸다. 내가 골목으로 가니까 아저씨가 샤론 피아노 골목에서 오더라. 황산이 담긴 용기는 봉지, 까만색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실제 태환이가 용의자로 지목했던 김씨의 옷가지에서 황산이 발견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지만 경찰은 김씨가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서 통화한 내역이 있다라면서 태환이의 증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에서 김씨의 증언이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점 등이 크게 작용해서 그는 수사망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현재도 참고용으로만 인정될 뿐인데 이것만 믿고 거의 그 사람을 방치한 거죠. 그러나 이후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김씨가 통화를 했던 시간은 10시 37분이었고 태환이가 사고를 당한 11시 5분과는 약 20여 분의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20분이면 사실 엄청난 시간 차이죠. 경찰은 피해 당사자인 태환이의 진술보다 용의자였던 김씨의 진술을 더욱 신뢰했던 겁니다. 아니 오히려 당시 경찰은 태환이 어머니인 박정숙 씨가 태환이에게 유도 질문을 해서 김씨를 범인으로 몰아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합리적인 것을 저버리고 한쪽에만 편견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태환이 엄마 박정숙 씨가 범인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인상이 있으냐 하는 얘기예요. 라고 경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묵살된 것은 태환이의 진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태환이의 친구였던 현수도 사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날 현수는 경찰에 태환이가 뭔가를 뒤집어 썼다라는 신용과 함께 당시 상황을 수화로 설명했습니다. 현수는 김씨가 태환이와 함께 있었다고 사진을 보며 지목까지 했지만 담당 경찰은 청각장애를 지니고 있던 현수의 의사 전달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전달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힘들어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현수가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화로 전달을 했잖아요. 그럼 수화를 할 줄 아는 경찰 데려와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들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경찰은 청각장애인 현수를 전응아 취급했지만 IQ 검사 결과 현수의 IQ는 110으로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가장 못 믿어했던 부분은 바로 황산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뿌렸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뭐든지 녹여버리는 황산을 어떻게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옮길 수 있었겠냐 라면서 태환이와 현수의 주장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학 전문가나 독성물질 전문가에게 전화만 한 통 해보았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이후 추정 60분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직접 실험을 한 결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검정 비닐봉지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황산이 반응하지 않고 화학적 물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이었죠. 경찰의 이런 초동 수사가 날림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반증인 겁니다. 경찰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거예요. 3. 치킨집 아저씨는 정말 혐의가 없는가? 물론 태환이가 범인을 치킨집 아저씨라고 특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태환이 얼굴에 뿌렸다. 얼굴에 뿌렸나? 그게 얼굴에 뿌릴 때 봤나? 태환아. 못 봤다. 그렇게 부었는 그때 그 사람은 안 보이더나? 응. 봉지만 보이더나? 응. 근데 태환이한테 물 부었던 사람
아는 사람이더나 모르는 사람이더나 모르는 사람? 자, 이런 대화 내용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진술만으로 치킨집 주인 김씨가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태환이는 그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자기가 못 봤으니까, 봉지만 모았으니까 못 봤다,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태환이는 앞서 사건 당일 그 골목에서 치킨집 주인을 보았다는 점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그 골목길에 갈 때 또 누구 봤다고 했지? 응, 이모부 봤나? 모른다. 우리 아빠 봤나? 아니다. 그러면 찬정이 아저씨? 아니. 방위 아저씨? 아니. 그러면 동화전기 아저씨? 아니. 그럼 치킨집 아저씨? 응? 대답. 응. 태환이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태환이의 진술을 무시합니다. 태환이의 부모는 태환이의 입에서 김씨의 이름이 나왔을 때 경찰에 김씨의 옷가지를 수거해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내가 어떻게 그 집에 가서 옷을 가져오냐 라며 반문을 했어요. 경찰이 나는 증거 수집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뒤에야 김씨의 가족 구두에 황산이 묻은 것을 확인하는데, 김씨는 자신이 태환이를 안아서 택시에 태우고 하는 과정에 이 황산이 묻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경찰이 옷과 구두를 구별하지 않고 한 봉투에 넣어서 국과수에 보내는 바람에 김씨의 주장을 반박할 방법을 스스로 없애버렸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자신의 가게에 있던 김씨는 태환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왔다라고 했는데, 실험 결과 사건 장소의 소리는 김씨의 가게까지 들리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게다가 김씨가 진술한 본인의 옷차림 역시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는 달랐죠. 즉 자신의 옷차림을 거짓으로 진술했던 겁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김씨는 분명 자신의 가게에서 현장으로 달려왔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목격했던 목격자들은 김씨가 자신의 가게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현장으로 달려왔다라고 진술을 한 거죠. 이 추정 60분에서 실제로 이 소리를 측정했어요. 사고 지점에서의 소리가 김씨 가게에서 들리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 안 들렸을 확률이 높다라고 했던 거죠. 치킨집 주인 김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여서 태환이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이모에게도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호소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건 바로 전날에도 태환이 어머니를 따로 찾아가서 돈을 빌리려다가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범행의 동기도 구성이 된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은 있지만 태환이가 가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신빙성은 있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게 대체 어느 나라의 문법입니까?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 없었던 태환이의 부모님은 2013년 7월 4일 사건 공소시효 3일을 앞두고 김씨를 검찰에 고소를 했지만 검찰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버립니다. 김씨의 부모는 불기소 처분 관련 법원에 재정 신청이라는 것을 했고요. 공소시효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까지 했지만 이듬해 2월 이마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태환이의 사건은 결국 장기 미제 사건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2015년 7월 24일 국회는 일명 태환이법, 그래서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투표를 했고요. 그 결과 반대표 없이 기권표만 4개가 있을 정도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로 이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태완이 사건은 태완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태완이 법인데 태완이는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참 아이러니하죠. 피해자의 증언도, 목격자의 증언도, 용의자의 살인 동기까지도 있었지만 경찰은 초동 수사에서부터 용의자를 용의선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 놓았고요. 그 덕분에 15년 동안이나 질질 끌던 사건은 결국 장기미제 사건으로 넘어갔고요.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법에서도 빠져서 실질적으로 범인을 잡기는 어려워졌습니다. 6살짜리 아이에게 이렇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지금도 마음 편히 발 뻗고 잠을 자고 있을 테고요. 한순간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했던 아이를 잃은 이 부모님들은 범인조차 잡아주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하루를 10년같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999년 6살이었던 태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은 아마 30살의 청년이 되어 있겠죠. 그 아이의 이 찬란했을 미래를 끔찍한 방법으로 빼앗아버린 범인이 제발 저는 비슷하게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죽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